그 태풍이 몰아치던 밤, 딸 아영이 제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고 힘겨웠습니다. 엄마, 너무 추워요. 저 좀 살려줘요. 제 아기도 살려줘요. 저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영아, 어디니?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절 버스 정류장에 버렸어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는 제 심장을 찢는 듯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비는 마치 하늘에서 물을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 작은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말이죠. 저는 낡고 작은 부엌에 앉아 있었고 희미한 등불 아래 막 세탁한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을 개면서 잡생각을 떨쳐내려 했었습니다. 이건 엄마의 습관 같은 것이죠. 늘 걱정하고 늘 집안의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싶어하는 마음. 바깥에서는 낡은 항석 지붕 위로 쏟아지는 빗소리가 천둥처럼 요란하게 울려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벨이 울리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밝아지며 제가 늘 애타게 기다리면서도 늘 걱정하는 이름, 아영이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슴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아영아, 딸이니? 저는 크게 소리쳤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와 귀를 찢는 듯한 잡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딸이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추워요. 저 좀 살려줘요. 아기를 살려줘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영이, 제 소중한 딸. 제가 어릴 때부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운 아이인데 지금은 목소리가 이렇게나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귀를 바삭대고 소리쳤습니다. 아영아, 어디니? 엄마한테 빨리 말해줘. 어디 있어? 하지만 제가 들은 것은 몇 개의 끊어지는 단어뿐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길가의 버스 정류장에 절 버렸어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어서 밤하늘을 찢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 후에는 죽은 듯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전화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놓치면 영원히 딸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또 걸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자동 응답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일시적으로 연결이 어렵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영이가 어디에 있는 거지? 지훈이라니. 무슨 일이야? 어느 버스 정류장? 그리고 아기는? 제 손주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외투를 움켜쥐고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낡은 트럭 열쇠를 챙겼습니다. 그 트럭의 전조등은 이미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와이퍼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차고로 달려갔습니다. 신발이 이미 빗물에 흠뻑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빗물은 채찍처럼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영이를 반드시 찾아야 해. 낡은 트럭은 희뿌연 빛 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희미한 전조등은 이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나아가려 했었습니다. 저는 먼저 아영이가 산전 검사를 받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은 곧 출산 예정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오늘 산전 검사를 간다고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접수대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영 씨는 오늘 아침 일찍 퇴원하셨어요. 남편분이 데리러 오셨어요. 제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가 딸을 데리고 갔다고? 그런데 왜 딸은 빗속에서 제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걸까요? 이건 너무나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아영이와 지훈이가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약 1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아영이가 지훈이와 결혼한 후 이사간 곳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집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과 비에 휘몰아치는 소리만이 제게 응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서쪽으로 향하는 해안도로. 그곳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필수 경로였습니다. 그곳이 마지막 단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길을 따라 운전하며 버스 정류장마다 멈춰 비를 뚫고 달려가 딸의 이름을 소리쳤습니다. 아영아, 내 딸. 제 목소리는 순간 바람에 흩어져 버렸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버스 정류장에도 아무도 없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없는 비와 어둠만 있었습니다. 세 번째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전조등이 낡은 함석 지붕을 비추었고 저는 피가 얼어붙는 듯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베이지색 인부용 코트 한 벌. 아영이가 임신 7개월 때 제가 사준 바로 그 코트가 흙푸성이 바닥에 흠뻑 젖은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산산조각 난 휴대폰이 있었는데 애청은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고 누군가 세게 내던진 듯 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 코트를 주워 품에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손가락 틈새로 흘러내렸습니다. 아영아, 저는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버스 정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저는 딸을 보았습니다. 아영이, 제 딸이 몸을 웅크린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온몸이 새빨개진 채 얇은 기저귀 하나만 두르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입술은 이미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딸 품에 안긴 아기, 제 손주는 너무 작고 연약해서 울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아영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순식간에 제 바지를 흠뻑 적셨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아기를 감싸고 제 외투를 벗어 아영이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아가, 엄마가 왔어. 엄마가 여기 있어. 저는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모자를 낡은 트럭에 태우고 아기를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아 따뜻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제 딸과 손주가. 저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상담원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저는 그저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쪽 해안도로 세 번째 버스 정류장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아영이를 안고 제 체온으로 딸을 따뜻하게 해주려 했었습니다. 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지훈 씨가 저를 버렸어요. 말을 마치자 딸은 고개를 꺾으며 제 어깨 위로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구급차는 10분 후에야 도착했습니다. 그 10분은 제게 마치 한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은 구급대원들은 아영이와 아기를 신속하게 살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제게는 조금이나마 안심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했어요. 홀로 출산하셨고 아기는 저체온증, 상모는 심한 탈진 상태입니다. 저는 그저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보며 저는 낡은 트럭을 몰고 그 뒤를 바싹 쫓았습니다. 두 손으로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겨우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머릿속에는 아영이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버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그 망할 놈에게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오직 제 딸과 손주가 무사하기만을 바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들어간 후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차분했습니다. 따님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하게 지쳐 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께서 제때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가슴속의 돌덩이는 여전히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영이는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왜 그는 폭우가 쏟아지는 밤 황량한 버스 정류장에서 홀로 아기를 낳아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제가 한때 믿었던 사위 지훈이는 도대체 제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며칠 동안 저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눈을 감기만 하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입술이 파랗게 질려있던 아영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흘 내내 저는 병실 밖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아침 아영이가 깨어났을 때 비로소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살짝 빛났습니다. 엄마, 딸은 힘없이 저를 불렀고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싸늘했습니다. 마치 그날 밤의 한기가 여전히 몸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저는 눈물을 참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영이는 몸이 아직 많이 약했지만 저는 그날 밤의 일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모든 것을 제게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 눈빛은 공허했고 입으로는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지훈 씨가 절 버렸어요. 제가 말대꾸해서 그 말을 듣자 제 심장은 칼로 베이는 듯 했습니다. 말대꾸라니? 아영이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그렇게 온순해서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말대꾸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다그쳐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 사람이 널 폭풍우 속에 버린 거니? 하지만 아영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꽉 다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엄마.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뭐가 무섭다는 거야? 지훈이가 무서운 거니? 아니면 엄마가 널 보호해주지 못할까봐 무서운 거니? 지훈이, 제가 한때는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지연, 너 어디서 뭘 하는 거야? 아영이가 죽을 뻔했다는 거 알아? 전화기 너머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차가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건 저희 집안일입니다. 장모님은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 문자를 보자 저는 화가 나서 휴대폰을 집어던질 뻔했습니다. 집안일? 아내를 길가에 버려두고 죽게 내버려두는 게 집안일이라고? 저는 경원 복도에 앉아 깜빡이는 형광등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아영이를 다시는 그 짐승 같은 남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나흘째 의사는 아영이의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딸은 아직 많이 약했지만 저는 더 이상 병원에 머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과 손주를 제 낡은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단독주택은 제가 수십 년을 살아온 곳으로 예전에는 아영이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저는 아기를 위해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아준 후 아영이 옆에 앉아 딸이 멍하니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너희를 돌볼게. 저는 최대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영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아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딸이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고 마치 잠긴 문 같았습니다. 저는 그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제가 부엌에서 닭곰탕을 끓이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훈이 엄마, 제가 미경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동네 아줌마 3명이 따라왔습니다.
미경 아주머니는 짙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기름지게 빗어 넘겼으며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목소리로 소리쳤고 온 동네가 다 들을 지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영이를 사흘 내내 찾았어요. 이 아이가 산후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집을 나간 건데 당신은 왜 여기 숨겨두고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아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세게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산후우울증? 집을 나갔다고?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옆에 있던 수다쟁이 박 여사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지훈이가 며칠 밤낮으로 아내를 찾아다니는 걸 봤는데 정말 불쌍하더구먼. 당신을 시어머니가 되어서 사위를 동정하지도 않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정? 내가 뭘 동정한다는 거야.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진실을 알아요? 임지훈이 제 딸을 폭풍 속 버스 정류장에 버리고 혼자 길가에서 아기를 낳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그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동네 아줌마들은 순간 조용해졌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은색 SUV에서 내려 깨끗한 흰 셔츠를 입고 손에는 분유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급해 보이는 좋은 남편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장모님, 아영이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지만 만약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모님과 아영이 모두 지금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저는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감히 저를 협박하다니.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었지만 제 뒤에서 아영이의 힘없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냥 돌아가게 해주세요. 계속 이러면 엄마까지 곤란해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돌려 아영이를 보았습니다. 딸은 아기를 안고 문간에 서 있었고 눈가는 붉었지만 애써 침착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영이, 제 겁 많던 딸이 이제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또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붙잡고 절대 돌아가게 하지 않을 거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밖에 서서 손가락질하는 이웃들과 아영이의 애원하는 눈빛을 보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말뿐이었고 이 사람들 눈에는 제가 그저 딸의 가정을 파산시키려는 미친 늙은이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영이가 아기를 안고 지훈이의 차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식적으로 문을 열어주었지만 저를 스쳐 지나가는 그의 눈빛에는 조롱과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미경 아주머니는 그 뒤를 따라오며 입가에 승리의 냉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무능력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차가 떠나자 저는 집 문 앞에 서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제 딸이 그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다니.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제 남동생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제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아, 우리는 증거가 필요해. 이 일은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은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고 오직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민준이의 작업실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는 정비소 한 구석에 작업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은 늘 기름 냄새와 전선 냄새로 가득했지만 제게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낡은 노트북을 두드리며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전자부품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다 앉아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폭풍우 속의 구조 전화, 흠뻑 젖은 코트, 그리고 미경 아주머니와 지훈이가 아영이를 데려간 그 순간까지. 저는 아영이의 산산조각 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버스 정류장에서 주운 거야.
혹시 뭔가 자료를 복구할 수 있는지 봐줄 수 있어?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민준이는 휴대폰을 받아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정도로 부서졌으면 자료 복구가 어렵겠지만 한번 시도해볼게. 그리고 그 임지훈이라는 녀석. 보통이 아니야. 연기를 아주 잘해. 그 녀석을 상대하려면 네 말만으로는 안 돼. 우리가 뭔가 그 집에 설치해야 해.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카메라, 도청장치? 이 생각은 제게 기대감과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거 합법적인 거니?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합법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야? 아영이를 구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 녀석이 감히 아내를 길가에 버려두고 죽게 내버려둘 정도면 분명 더 심한 짓도 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이는 너무나 교활했습니다. 이웃들 앞에서는 늘 모범적인 척했지만 뒤에서는 제 딸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좋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아영이에게 피해가 가면 안 돼. 민준이는 공구 상자에서 동전보다 작은 초소형 카메라와 종이처럼 얇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훈이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아영이를 데리고 대형마트에 기저귀를 사러 간다는 걸 알고 있어. 모범적인 가장인 척하려고 말이야. 그때가 우리가 움직일 기회야. 토요일 오후 저는 차를 몰고 지훈이의 은색 SUV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아영이가 아기를 안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걸음은 영혼 없는 꼭두각시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옆에서 쇼핑백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연기하는군요. 그들이 마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민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움직여. 민준이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그는 어두운 외투를 입고 캡 모자를 쓴 채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아영이는 뒷문 화분 아래 여걸 열쇠를 숨겨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누군가 들킬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10분 후 민준이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설치 완료. 카메라는 것이 화분 속에, 녹음기는 아기 침대 근처 커튼 뒤에 숨겼어.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날 밤 저는 제 집 거실에 앉아 민준이의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화면 연결에 성공했고 지훈이 집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아영이가 손주를 안고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아기는 딸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작은 손으로 엄마 옷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죽어라 일하는데 집구석은 돼지우리 같잖아. 이 쓸모없는 인간아.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아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숙이고 아기를 더 꼭 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영이의 코앞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돈 벌어오지 않으면 너희 모자는 벌써 굶어 죽었을 거야. 왜 수연이의 절반이라도 배우지 못하는 거야? 민준이와 저는 모두 멍했습니다. 수연? 이 사람은 누구지? 저는 아영이에게서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말투와 다른 여자를 들먹이며 아내를 모욕하는 태도를 듣자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화면 속으로 들어가 그를 목 졸라 죽이고 싶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돌아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증거이지만 아직 부족해. 이건 정신적 학대를 증명할 뿐 그날 밤의 일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게다가 이 수연이라는 여자 분명 문제가 있어. 그날 밤 두 번째 영상은 저를 더욱 질식시킬 것 같았습니다. 사정 12시 아기가 울었습니다. 아영이는 아기를 안고 발코니로 가서 재우려 했습니다.
입으로는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코니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지훈이는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왔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간다면 다시는 널 데리러 올 생각하지 마. 아영이는 노래를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유일한 생명줄인 것처럼 말이죠. 지훈이는 문을 쾅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영이 혼자 희미한 가로등 아래 남겨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불이 타올랐지만 저는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달려가면 이를 그르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우리는 이미 수십 시간 분량의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민준이는 지훈이가 아영이를 모욕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욕하고 수연이라는 여자와 비교하는 장면들을 사면여개로 편집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폭풍우 속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아영이를 길가에 버려두고 죽게 내버려둔 것을 증명할 증거. 그것은 그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철저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해안도로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영이를 찾았던 그곳으로 말이죠. 저는 아영이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찍은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딸이 처음 입었을 때 제가 무심코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딸의 미소는 지금 보니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길을 따라 운전하며 휴게소마다 작은 식당마다 주유소마다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가게 직원, 경비원, 트럭 운전사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여자분을 보셨나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배가 많이 부른 한 일주일 전쯤 이 근처에서요. 제 목소리는 쉬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미친 늙은이 보듯이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 버스 정류장 근처의 작은 주유소에서 저는 파란색 대형 트럭을 닫고 있는 나이든 운전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며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매우 섬세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 여자분을 보셨나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배가 부른 한 일주일 전쯤 이 근처에서요. 노인은 사진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없네요. 여기는 사람이 워낙 많이 지나다녀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 10시쯤이었어요.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요. 그는 손에 하던 동작을 멈추고 그날 밤을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쏟아지는 것 같았지. 길도 제대로 안 보였고. 생각났네. 저 앞버스 정류장 근처에 누가 서 있었던 것 같아. 옆에 차도 한 대 서 있었고. 그때는 광고판이 고장 난 줄 알았지. 근데 내 차가 가슴 안단이라 함부로 세울 수가 없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저씨, 혹시 블랙박스 있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긴 한데 파일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네. 조카한테 노트북 가져오라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 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람 속에 서 있었지만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단 한 장면이라도, 단 1초의 증거라도 있다면 저는 지훈이의 진짜 모습을 폭로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2시간 후 주유소 옆 작은 카페에서 저와 노인 그리고 그의 조카는 낡은 노트북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파일을 열었고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정지, 바로 여기에요. 화요일 밤 10시 36분. 화면이 느려지고 희미한 빛 속에서 저는 지훈이의 은색 SUV가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빌어먹을 차의 전조등은 제가 죽어서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훈이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밖을 가리키더니 문을 쾅 닫고 차가 가속하며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빗속에서 한 인형이 흔들거리며 남겨졌습니다. 아영이었습니다. 흠뻑 젖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두 손으로 배를 감싸고 비틀거리며 몇 걸음 걷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그게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제가 분명 차를 세웠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영상이 저장된 USB를 손에 쥐었을 때 마치 한 줄기 빛을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철저한 증거였습니다. 지훈이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죄의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USB를 민준이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며 시간을 대조했습니다. 22시 32분. 완벽하게 일치. 민준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를 법정에 세우기에 충분해. 게다가 집에 설치한 녹화 영상까지 더하면 우리는 그가 학대한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방치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의 돌덩이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제 집 작은 거실에 앉아 희미한 낡은 스탠드 아래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방금 보내준 영상을 다시 틀어보았습니다. 장면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아영이가 아기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이 말이죠. 그때 작은 디테일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고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파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밝게 빛났습니다. 지훈이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또 전화가 온 것입니다. 지훈이는 화면을 흘금 보더니 곧장 일어나 휴대폰을 들고 발코니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소리를 최대한 키워 한마디 한마디를 또렷이 들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겨울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수연 씨, 자기야. 어젯밤 많이 피곤했지? 오늘은 푹 쉬어. 내 사랑. 저는 깜짝 놀라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수연? 또 이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잊히지 않는 귀신처럼 말이죠. 그는 계속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고 거리낌 없이 내 사랑, 자기야라고 부르며 아영이가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영상 속 아영이를 보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듣지 못하는 것처럼 혹은 그의 잔인함에 이미 익숙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훈이는 정신적 학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 속에 딸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아내 앞에서 뻔뻔하게 다른 여자와 시시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몸속에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았지만 아영이를 구하려면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수연이라는 여자를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녀의 이름은 핵심 단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영이가 살던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그곳 이웃들은 소문내기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세탁소 앞에서 옷을 개고 있던 김 여사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소문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김 여사님, 혹시 이 근처에 수연이라는 여자분 아세요? 그녀는 하던 동작을 멈추고 저를 보더니 소문을 말할 때 특유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이요. 5번가 사골이 그 고급 아파트에 사는 최수연 말인가요?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고 늘 명품만 입고 다녀요. 근데 소문이 좀 안 좋죠. 남자친구가 그냥 회사원이라던데 돈 쓰는 씀씀이는 피부인 같대요.
누가 먹여 살리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회사원? 지훈이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이런 여자를 먹여 살릴 돈이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밤새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는 낡은 트럭을 몰고 5번가로 가서 김 여사가 말한 그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편의점 옆 그늘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 정각 지훈이의 은색 SUV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차 번호판은 며칠 밤낮으로 제 악몽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흰 셔츠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겨 모범적인 엘리트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긴 머리를 휘날리며 몸에 붙는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건물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그녀를 와락 안았고 그들의 행동은 친밀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말입니다. 제 심장은 천둥처럼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꺼내 녹화했습니다. 저는 손을 떨지 않으려 했으며 이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웃으며 무언가를 말했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훈이를 증오했을 뿐만 아니라 아영이에 대한 마음 아픔이 더욱 컸습니다. 딸은 늘 거짓말쟁이 남자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 남자는 딸을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딸을 배신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틈을 타 저는 아영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딸은 손주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고 눈빛은 심하게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다 딸 옆에 앉아 휴대폰을 켜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영아, 봐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훈이고 저 사람이 수연이야. 아영이는 화면을 보더니 아기를 안은 손을 점점 더 꽉 조였습니다. 그리고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심장을 찢는 듯 했습니다. 엄마,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그 사람 휴대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봤어요. 제가 물었더니 그 사람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비웃었어요. 그날 밤 그 사람이 저를 버스 정류장에 버린 건 제가 이 일에 대해 감히 따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영이를 안았습니다. 딸이 제 품에서 떨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저는 물었고 눈물도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 거라고 했어요. 엄마까지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깊은 쓰라림을 느꼈습니다. 아영이, 제 어리석은 딸은 늘 저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분명 상처받은 사람은 딸 자신인데 말이죠. 저는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다시는 그 사람이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는 그저 월급쟁이 회사원일 뿐인데 어디서 고급 아파트 월세를 내고 명품을 사고 수연이를 부양할 돈이 있었을까요? 이 호화로운 생활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는 그 영상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자랑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정오, 저는 지훈이의 회사로 갔습니다. 저는 제가 시어머니이며 중요한 집안일로 고위 간부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지은 씨는 저를 접견실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앉자 지은 씨는 은밀하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못 들으셨어요. 회사에서 지금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에요. 몇 건의 수상한 자금 이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지은 씨가 한 짓이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지은 씨의 말은 마치 번개처럼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수상한 자금, 지훈이는 아영이를 속이고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은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경랑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오에 제가 부엌에 앉아 멍하니 있을 때였는데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정중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최수정 씨 되십니까? 저는 지훈 씨 회사 이 부사장입니다. 저희는 최수정 씨의 블랙박스 영상과 가정폭력 관련 녹음 파일을 받았습니다. 즉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는 멍했습니다.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희망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어준 걸까요? 아니면 지훈이의 또 다른 한 점일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있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몇 시가 편하세요? 이 부사장은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본사에서 뵙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모든 자료를 가져와 주십시오. 저희가 철저히 심사해야 합니다. 저는 본사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으리으리한 유리 외벽 건물이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앉아 가죽 의자와 윤기 나는 나무 테이블에 둘러싸여 있자 저는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자였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뒤에는 검은 머리의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팀장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부 감사팀에서 지훈 씨가 처리한 수상한 계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감을 숨기려 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USB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입니다. 최 팀장은 노트북을 열고 빽빽한 분석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가리키며 차분하지만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회사 계좌에서 1억 1,200만 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최수연이라는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가 그 고고가 파티의 월세, 명품 소비 기록, 고액의 상품권, 구매 기록도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놀라지 않았습니다. 수연이의 존재를 안 후부터 지훈이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을 거라고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를 보니 저는 여전히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아영이를 학대하고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돈을 훔쳐 내연녀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짓을 얼마나 오래 했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 팀장은 저를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최소 반년입니다. 하지만 내부 고갈 덕분에 이제 막 발견했습니다. 저는 USB를 밀어주었습니다. 여기에 그의 집에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 영상과 그가 아영이를 길가에 버리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그와 수연이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최 팀장은 USB를 받아 컴퓨터에 삽입하고 파일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했지만 이 부사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최수정 씨, 그가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이것은 가정폭력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지훈 씨의 범죄 동기를 더욱 강화합니다. 그는 아영이가 자신의 외도와 회사 공금 횡령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해서 딸을 입 다물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 큰 돌덩이가 마침내 치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한밤중에 민준이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누나, 새로운 상황이 생겼어. 지훈이 회사에서 공고가 나왔어. 그는 무기한 정직되었고 내부 조사를 받고 있대.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정말이야? 민준아? 그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였다고? 민준이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네가 준 증거들이 너무 강력했어. 그들이 무시할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지훈이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민준이의 말은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이가 교활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반격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페이스북을 여러 동네 소식에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내용은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이가 자신의 개인 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올린 것입니다. 제목은 선정적이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려 했을 뿐인데 악인으로 매도당할 때 그는 자신을 피해자처럼 묘사하며 제가 시어머니로서 어떻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의 가정을 파괴하려 하는지 적었습니다. 그는 또한 낡은 영상들을 첨부했습니다. 그가 손주를 안고 우유를 닦아주는 모습, 아영이가 잠들었을 때 이마에 입을 맞추는 모습, 그리고 따뜻하고 감동적인 배경 음악까지. 저는 휴대폰을 쳐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귀가 끓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영상들이 진짜인 것은 맞았지만 저는 그것이 모두 연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연기를 한 걸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속았던 걸까요? 게시물 아래 첫 번째 댓글은 그의 엄마, 미경 아주머니가 쓴 것이었습니다. 마치 칼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모든 책임을 떠안았지만 진실은 아영이가 산후정서 장애 진단을 받았고 친어머니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오히려 우리 아들을 탓하고 있네요. 그날 아침 제 휴대폰은 계속 진동했습니다. 페이스북 알림이 눈송이처럼 쏟아졌습니다. 쪽지, 댓글, 심지어 800년 동안 연락도 없던 먼 친척들까지 전화했습니다. 한 조카 딸이 전화해서는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숙모, 매형이 그렇게 많은 억울함을 겪었을 줄은 몰랐어요. 제발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네?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결국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을 열자 지훈이의 게시물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막장 드라마 같았습니다. 저를 사악하고 불순한 악당으로 만들었습니다. 400번이 넘는 공유, 수백 개의 댓글이 그를 동정하며 칭찬했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남편이고 통제적인 시어머니에게 괴롭힘당하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최수정 씨, 제 장모님은 늘 아영이의 삶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저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아영이가 행복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아영이가 지금 저를 믿지 않더라도 저는 여전히 매일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열이 날 때 약을 사러 가고 매일 밤 재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피가 머리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가 감히 제가 딸의 삶을 망치는 그림자라고 말하다니. 영상 속 조명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고정되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이 추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그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화나게 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성적이지 못한 미친 늙은이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딸의 행복을 질투하는 거겠지. 젊은 사람들을 갈라놓으려 하다니 정말 악독해. 낯선 계정들이 댓글에서 미친 듯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시장에 갔을 때 이웃들이 귀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야, 아영이 엄마. 사위를 모함했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음속에 천금 같은 짐이 얹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명 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민준이의 작업실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찍은 영상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지훈이의 거짓말을 폭로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민준이는 날카로운 눈으로 한 장면을 가리켰습니다. 누나, 이거 봐봐. 지훈이가 페이스북에 올린 아기를 안고 웃는 영상이랑 이 몰카 영상이 같은 날 찍힌 거야. 저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지훈이는 방금 전까지 자유로운 아버지 같더니 몇 시간 후 몰카 카메라 아래에서는 아영이가 실수로 물컵을 엎지르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컵 하나도 제대로 못 들면서 애를 어떻게 돌본다는 거야.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감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준아,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가 일부러 그런 좋은 아빠 영상을 찍은 거야. 그가 초소형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누나, 그는 몰랐을 거야. 그 영상들은 그가 예전에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찍어둔 재고 영상들이야. 지금 그걸 꺼내든 건 초점을 돌리려는 거지. 저는 지훈이의 게시물을 다시 한번 보다가 제 마음을 오싹하게 만드는 댓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미경 아주머니가 진단서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환자 최아영, 산후우울증 증상 나타남, 정서적 압박을 주는 원인과의 접촉 피할 것을 권고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유명한 병원 의사의 서명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수십 명이 그를 공유하며 모두 제가 아영이를 우울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엄마는 딸을 미치게 만들 거야. 불쌍한 지훈 씨는 이런 시어머니를 만났으니 저는 화면을 보며 온 세상이 저를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영이가 우울증이 있었다고? 딸은 제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고 의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또 그들의 술수일까? 그날 밤 저는 주의를 돌리려고 TV를 켰지만 지역 뉴스 채널의 속보가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모 유명 병원 대표, 가짜 진단서 판매 혐의로 체포, 경찰, 위조 심리 평가 보고서 사연여건 압수, 일부 이혼 소송 및 법적 분쟁의 사용. 기자는 병원 로고를 확대했고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경 아주머니가 그 진단서에 붙여놓았던 로고였습니다. 저는 즉시 TV 화면을 찍어 민준이와 지난주에 선임한 강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민준아, 강 변호사님, 빨리 이걸 보세요. 그 진단서는 가짜예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흥분으로 인한 떨림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최수정 씨, 이것은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지훈이의 모든 거짓말은 저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패를 쥐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준이는 인쇄된 가짜 진단서를 들고 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왼쪽 하단의 병원 등록번호 글자를 확대했습니다. 내가 확인해봤어. 이 번호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에서 아예 검색이 안 돼. 그 병원은 지난주에 문서 위조 혐의로 폐쇄 명령을 받았어. 그와 미경 아주머니,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나갔어. 저는 그 작은 글자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원래 무시했던 이 세부 사항들이 이제 진실로 가는 큰 문이 되었습니다. 민준아, 우리는 당장 움직여야 해. 그들이 더 이상 이런 거짓말로 아영이를 해치게 둘 수 없어. 강 변호사는 검찰청에 확인한 후 소식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최수정 씨, 생각하신 대로입니다. 이 병원은 이혼 소송을 위해 가짜 증명서를 전문적으로 판매했습니다. 미경 아주머니가 올린 그 진단서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와 미경 아주머니는 완벽한 연극을 펼쳐 아연이를 미친 사람으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가면을 벗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딸이 버림받은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USB를 꺼냈습니다. 지훈이가 아영이를 모욕하고 학대한 녹음 파일과 영상도 정리했습니다. 5번가에서 지훈이가 수연이를 안고 있는 사진도 인화했습니다. 그리고 최 팀장이 제공한 1억 1천만 원의 공금 횡령 증명서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병원 뉴스 스크린샷을 맨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강력한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쌓인 증거들을 보며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더없이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영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딸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인데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은 이 어머니를 위해 정의를 되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강 변호사가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는 두툼한 서리철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 전체를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경찰관은 엄숙한 표정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페이지 하나하나를 넘기고 영상 하나하나를 보았습니다. 최수정 씨.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합니다. 저희는 가정폭력, 문서, 위조, 그리고 사기 혐의로 정식 입건하여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경관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 딸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이틀 후 사건은 검찰청과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고 재판일은 2주 후로 정해졌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마치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SNS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새로운 게시물도 없었고 미경 아주머니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용해질 때 보통 큰일을 꾸미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 밤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누나, 새로운 상황이 생겼어. 최수연 명의의 그 계좌에서 돈이 여러 전자 지갑으로 분할 인출되고 있대. 지훈이가 증거를 없애고 있는 거야.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가 수연이까지 버리려는 거야? 맞아.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내 은행 친구가 그러는데 이런 작업은 지훈이가 정직된 후에 시작됐대. 그는 자신이 조사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야. 저는 즉시 최 팀장에게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회사 내부 감시에서도 그가 수연 씨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자는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으면 주저없이 내팽개치는 사람입니다. 제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범이었고 그녀 때문에 아영이가 그렇게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훈이의 잔인함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배신하고 회사 돈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내연녀조차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하늘은 잔뜩 흐렸고 먹구름이 사람을 숨 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법원에 도착해 아영이와 함께 차가운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연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아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비정상적으로 단호했습니다. 딸을 보며 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영이 한때 연약하고 겁 많던 제 딸이 이제는 아기를 위해 지훈이라는 악몽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마치 어릴 때 저에게 의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사람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팀장도 왔는데 빽빽한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최수정 씨, 오늘 우리는 그를 도망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지훈이는 10분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연회색 양복을 입고 머리는 기름지게 빗어 넘겨 여유로운 척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미경 아주머니와 수연이가 따라왔습니다. 미경 아주머니는 온몸을 검은색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얼굴은 수억 원을 잃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각지 낀 채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영이는 수연이를 한번 보더니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딸이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영아, 너는 정말 용감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강 변호사가 일어나 명확하고 강력한 목소리로 결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폭풍우 속에 아내를 버린 영상, 욕설 녹음 파일, 외도 사진, 공금 횡령 보고서, 마지막으로는 미경 아주머니가 페이스북에 올린 가짜 진단서까지. 법정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대심원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처음에 의심에서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훈이 변호사의 발언 차례가 되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반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 안경을 고쳐 쓰고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법정 증거에 대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법정 안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반박하지 않겠다고? 그때 지훈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범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어머니 미경 씨와 최수연 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수연 씨가 온라인 여론 조작을 계획하고 그 영상들을 편집했으며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법정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의 수연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굳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고 있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경 아주머니는 더욱이 벌떡 일어나 지훈이를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분명 네가 다 해결할 거라고 했잖아. 나한테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했잖아. 재판장은 법봉을 내리쳤습니다. 지훈이 그동안 좋은 남편, 좋은 아들 연기를 해왔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친어머니와 내연녀를 사슴없이 물고 늘어지는 모습은 너무나 창백하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수연이는 계속 침묵하고 있다가 판사가 그녀에게 증언을 요청하자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지훈이를 보지도 그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USB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수연 씨, 당신은 무엇을 밝히고 싶습니까? 수연이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징후가 없었고 허해, 두려움, 혹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듯한 복잡한 감정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영이를 바라보았고 마지막으로 지훈이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한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 할 말이 많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이를 도울까? 아니면 함께 파멸할까? 저는 아영이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휴대폰을 꺼내 법정 기술 담당자에게 건넸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천근 같은 짐을 내려놓는 듯 느렸습니다. 그녀는 일련의 스크린샷과 이메일을 열었고 화면에는 지훈이가 그녀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투영되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 일을 알게 되면 전부 엄마 탓으로 돌려. 나는 대외적으로 엄마가 체면 때문에 스스로 한 일이라고 말할 거야. 이어서 지훈이가 직접 쓴 페이스북 게시물 초안, 심지어 그와 가짜 의사의 대화 기록, 가짜 증명서를 흥정하고 구매하는 과정까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수연이에게 전화해서 욕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가 기저귀 갈아주는 장면도 제대로 못 고르냐. 이래서야 어떻게 좋은 아빠 이미지를 만들겠어? 법정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아영이를 보았습니다. 딸은 이미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 팀장은 저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이것이 마지막 한 방이다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수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제가 특별한 줄 알았어요. 그가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속였어요. 아영이 엄마, 그리고 저까지. 피고인석의 지훈이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최수연,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분명 나한테 약속했잖아. 재판장은 단호하게 법봉을 내리쳤습니다. 지훈이의 외침은 마치 갇힌 짐승의 발버둥처럼 창백하고 무력하게 들렸습니다. 강 변호사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금전 흐름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판사님, 금전 흐름은 피고인이 회사에서 횡령한 금액이 최수연 씨의 월세와 사치품 소비 시기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가짜 급여 명목으로 인출되었습니다.
30분간의 휴정 후 재판장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법봉을 내리쳤고 그 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임지호는 가정, 폭력, 문서, 위조,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를 선고한다. 징역 5년에 처하며 개인 재산을 몰수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하며 피해자 최하영과 자녀에게 접근 금지, 영구보호 명령을 발부한다. 법정은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영이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꼭 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딸은 울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울지 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싸웠고 우리는 이겼어. 수연이는 말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녀를 미워해야 할지 아니면 불쌍히 여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잘못된 편을 택했지만 결국 그녀 자신이 지훈이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지훈이가 법정 경비원에게 끌려갈 때 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미경 아주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슬픔만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깨졌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지훈이가 거짓말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결국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아영이와 저는 제 집 작은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아기의 요란미로 쏟아졌습니다. 아영이는 아기를 보며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딸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처럼 힘든 여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빛나 재단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주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고 결혼 생활에서 정신적 폭력과 경제적 통제를 겪는 여성들을 돕는데 전념했습니다. 저는 아영이를 보았습니다. 딸은 폭풍우를 겪고 다시 피어난 꽃처럼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숨어 흐느끼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영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웠더라도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영이를 위해, 아기를 위해,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기다리는 모든 여성을 위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사자들의 이름과 장소는 모두 보호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에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표면적인 평화를 위해 참고 인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모든 이야기는 촛불과 같아서 아마도 다른 이들의 앞길을 밝혀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은 늘 용감한 사람들을 보살핍니다. 저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내일로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상 마지막 화면에는 채널의 다른 인기 스토리 2개를 올려두었습니다. 재미를 보장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